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주말로 예고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는 내부 갈등을 국민의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일촉즉발의 국민의힘 상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일단 법원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낸 주말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논리를 먼저 정리해보면 먼저 법원은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금도 대선 후보가 맞으니 법원이 굳이 후보 지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당이 주말로 예고한 전당대회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원들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김 후보도 경선 때 단일화 의사를 밝힌 만큼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일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까지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잠시 뒤인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오늘 밤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단일화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공직선거법은 당 자체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언론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결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덕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 지도부는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절차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 후보 측은 법원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스스로 박탈하고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보수 진영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에 앞서 오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죠.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건네고 사랑한다며 화답할 때까지는 겉으로나마 다들 웃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김 후보가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며 지도부를 면전에서 직격하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맞받으며 의총이 금세 끝나버린 겁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은 김문수 후보.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했고 단상에 오른 김 후보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를 그리며 사랑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마음을 먹고 나온 듯 당 지도부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그게 과연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끌어내려 한다면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11일 이전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적도 없는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 조사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한덕수 추대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간 의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곧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마친 권 비대위원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김문수 후보도 뒤따라 나가면서 의원총회는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앞서 보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어제 한덕수 후보와의 2차 회동에 이어 오늘도 역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충돌을 연일 못 감추고 드러내는 가운데 다른 정당들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대선이 장난이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찾아온 김문수 후보를 국회 본관 앞까지 나와 마중했습니다. 의원총회 참석을 거부해온 김 후보가 모처럼 의원들 앞에 나선 만큼 중대 발표라도 기대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지도부 바로 앞에서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물을 들이켰고 김 후보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치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 후보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버렸고 김 후보도 곧바로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손을 잡아 끌었고 일부 의원들이 붙잡으려 막아섰지만 김 후보는 입을 다문 채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앉아보세요.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총회 참석을 결정한 김 후보 측이 후보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고 결국 시작부터 파행까지 의총 전체가 고스란히 생중계된 겁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2차 회동 장소도 완전히 공개된 국회 사랑제 앞 야외 테이블로 지정했고 그 결과 1시간의 회동 전체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후보의 결정으로 이틀 연속 단일화 과정의 충돌이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된 셈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하며 당 공식 후보로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들에 이어 대선 후보까지 무참히 찍어내는 아수라장,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선거가 장난이냐, 개혁신당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각각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입장은 뭘까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자기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반발을 정리하면 그때 가서야 입당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부터가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데 국민의힘이 모레 마감 전에 갈등을 정리하고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2차 회동 이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덕수 후보는 뒤늦게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제로 후보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되든 합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시든 그 결과가 나온 직후 바로 입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낙마하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라도 분명하게 5월 11일까지 되지 않으면 5월 11일 날 저는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제 단일화에 반대하는 데다 공당인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를 추대한다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꽃 가마론에 대해 한덕수 후보는 자신을 불러낸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가 22번이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언급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만들어주면은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나는 빠이빠이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당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타 것만 3억씩 나머지 뭐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허망하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들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를 밀어붙일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가 멀찍이 서서 패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꽃가마를 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전입니다. 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정치팀 이기주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정작 한덕수 후보는 왜 이른바 꽃가마라고 하던가요? 그 한 발 뺀다 혹은 뒷짐진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돈도 안 썼는데 네. 근데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 공격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말을 바꿨냐 이겁니다. 네. 경선을 할 때는 한덕수랑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네. 후보가 되고 나니까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보수층에 2명이 나와도 그건 뭐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를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단일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한덕수가 아니라 자신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다소 모호하게 말을 해서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네. 국민의힘도 김 후보의 발언을 마치 한덕수 단일화로 확대 해석하면서 후보 찍어내기 논란을 키웠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시감이 든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예. 비슷한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게 아닌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이른바 찍어내기가 있었잖아요. 네,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 찍어내기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당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후에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 해에는 김기현 의원도 당대표가 된 뒤에 친윤계와 갈등을 겪다가 중도에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계와 갈등을 겪다가 사퇴를 했는데요. 네. 찍어내기 논란이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 친윤계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러한 소위 찍어내기의 항상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걸로 보인다는 건데 파면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냥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인가요? 이게 자중질환이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대권보다 당권을 노린 싸움이다. 그래서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건데 네. 사실 당권을 쥐고 있는 권영세, 권성동, 흔히 쌍권이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이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새 지도부를 꾸리면 다소 쇄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시장도 이른바 쌍권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3년 전 두 사람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었다. 네.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센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친윤계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질 걸로 보입니다. 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자택을 경찰이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의 전담 경호나 경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찌된 일인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집 앞입니다. 비 오는 날씨에 우산을 쓴 경찰이 집 앞을 오가며 경비를 섭니다. 어떤 차가 오는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경찰 기동대가 낮에는 3명,
밤에는 2명씩 배치돼 1시간 간격으로 교대를 하며 24시간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했는데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8시부터 바로 24시간 경비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정당 소속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의료경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호와 경비는 후보의 요청과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자 경찰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후보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한 예비 후보 경비에 나서면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 경호나 자택 경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째지만 경찰은 경호와 관련해 여전히 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당에서 원래 후보 경호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그저께 연락이 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앞서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요청으로 암살 첩보에 지난 3월 18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은 데 이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달 28일부터는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예비 후보 특혜 논란에 대해 한 예비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는 날 기습 시위 첩보가 들어왔다며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경찰 자체 판단으로 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보수 진영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국면 초반부터 일찌감치 이른바 험지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가 뚜렷한 경북 지역을 찾아 빨간색, 파란색, 당 색깔 보지 말고 충직하게 일할 머슴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진보 진영에게 가장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점마다 또 골목마다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최대한 접촉했습니다. 한 문구점 주인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와 함께 응원 카드를 건넸습니다. 문구점도 많이 문을 닫았던데. 힘들지만 괜찮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호박엿과 딸기, 사과에 말린 감까지 지역 특산품을 맛보며 지방 민심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2봉지 10,000원입니다. 매번 선거방송 지도에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으로 뒤덮이는 곳이란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머슴을 뽑는 건데 색깔은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지역인 만큼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잘 판단해달라고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엉터리로 가르쳐준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똥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 잘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보단 잘못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12.3 내란을 극복한 것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었다며 주권자 국민의 위대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 소도시들을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내일 경남을 방문해 지역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캠프는 파랑과 빨강 두 색을 함께 쓴 이번 선거의 벽보, 현수막도 공개했습니다. 색깔을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이 후보의 경북 지역 유세 메시지처럼 양 진영 색깔을 모두 사용해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정치팀 홍익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알량한 후보, 뒤늦은 사과. 아무래도 단일화 문제로 시끄러운 국민의힘 얘기 같은데 뒤늦은 사과면 누가 사과를 한 겁니까? 네, 소속당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권 원내대표가 뭘 사과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신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압박했다가 달랬다가 어떻게든 등을 떠밀어 보려고 안간 힘입니다. 거칠게 김 후보를 몰아붙였던 권 원내대표도 김 후보가 당 의원총회에 찾아오자 마음을 돌리길 기대한 건지 환영하며 사과의 말까지 건넨 건데요. 사과가 늦은 건지 아니면 김 후보의 결심이 확고했던 건지 김 후보는 다시 당과 정면 충돌했고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게 됐는데 도대체 이 단일화의 끝이 어떻게 날지 이따가 또 협상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밤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영혼 맑은 대쪽 김문수. 누가 이런 칭찬을 했나 보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쓴 표현들인데 김 후보를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상휘 의원은 자신을 김 후보를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말해왔다며 단일화 약속은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적당한 웃음으로 자신을 무장해제시킨 희망사기였다고 김 후보를 맹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영혼이 맑은 김문수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비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양수 의원도 대쪽 김문수를 권모술수 김문수로 만든 건 간신 몰입애들 때문이라 믿고 싶다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쪽 김문수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한 주 보수 진영 전체가 김 후보에게 크게 한 방 먹은 듯 큰 혼란이 휘몰아쳤죠. 당황스러움과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인 국민의힘 내 분위기가 의원들의 SNS 글에서도 엿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어른 만난다. 사진을 보니까 저희 MBC 경남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던 어른 김장하 선생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장하 선생이 만나나요? 그렇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 유세도 중 김장하 선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죠. 문 전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도 들어보시죠. 네. 선생은 저에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학교를 짓는 등 수백억 원을 기부해온 김 선생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김 선생의 고언을 경청하고 지혜와 경륜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엔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 실명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져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의 소집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체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상당수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측은 회의 시점을 대선 일주일 전으로 잡은 데 대해서 안건 상정 등을 위한 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한 최단시일 내에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 4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전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미리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논란의 발단은 개정안에 무죄 등을 선고할 땐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입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전에 미리 재판 결과를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고 재판을 중단하자 해놓고 몇 가지 단서에 해당하면 재판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금지하는데 여기서 행위를 빼자는 겁니다. 행위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근거가 사라져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대통령 후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선택을 제한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됐습니다. 이 후보 상고심에서 대법관 2명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서둘러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6개 기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의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기관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6곳입니다. 수방사와 특전사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 출입 금지에 2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점도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합동 체포조 운용에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한 점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등에 어긋나는데도 체포조를 편성하고 출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미결 수용실 현황을 파악하고 미결 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도록 군을 동원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첩사의 선관위 침입과 서버 반출을 지시한 점, 또 선관위 직원 체포와 신문, 비원 벙커 이송 임무를 정보사 군인들에게 숙지시키고 연습시킨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3차 공판부터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집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법적으로 기록물로서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러는 의도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즉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에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즉 대통령실이 매년 전년도에 대통령 기록물 현황을 판단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물론 기록물 목록도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이관 여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단계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디올백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초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자 디올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공매를 통해 현금을 국고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은 재항고와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의 기록물 처리 여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시한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25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 학대 정황 등을 내부 고발한 직원에게 결국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양원 측은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일가의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사 A씨. 요양원의 노인학대 정황 등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근태불량.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CCTV 등 증거자료는 없지만 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독히 이분이 자리를 굉장히 자주 이탈을 하셨고요. 탄원서라든지 이분은 요양보서 선생님들이 직접 써서 사인까지 제가 다 달아놨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본인을 봐주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사직 권고에 앞서 언론 제보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가짜뉴스에 대한 모습 투명하게 드릴게요. 나는 팩트로 말했어요. 어떤 게 팩트인가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처벌 주시겠다는 거죠. 공익신고자인 A씨는 보복을 당한 거란 입장입니다. 강퇴 이후 그거는 뭐 내가 인정을 안 하면
같지 않은 말, 투투도 잡은 거지. 단원서를 퇴근하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쓰라 그래서. 징계 결정이 공익신고 시점과 근접해 있다면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위법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익신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2년 이내에 그런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신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명백해 보입니다. 요양원 측은 그러나 신고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개혁 과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물론 지배구조까지 인위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란 비판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번만큼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전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들의 사퇴를 공개 압박하는 자신의 SNS 게시글입니다.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에서 복원한 두 사람 간의 메시지는 166개. MBC 등에 대한 비판 기사나 영상, 자신의 관련 활동을 알려주면 명 씨가 화답하는 대화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년여간 주고받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원외 인사였던 김 의원은 작년 2월 특별 사면에 이어 2달 뒤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나 22대 국회의원 김장겸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전방위로 불거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1년을 허송세월했다며 면직을 강행했고 김희철 KBS 사장도 방만경영,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해임됐습니다. 법원에서 거듭 제동이 걸렸음에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는 시도 역시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 알박기 논란 속에서 EBS 사장을 교체하려다 법원에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이사 2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까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방송사법 개정 요구가 높습니다.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추천단체를 다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 추천에 대해서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장 임면 등 중요 의결 시 정족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천 주체에 의뢰한다라는 걸로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여야 일정한 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다수제는 특정 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선 정치권도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개혁 과제로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만나고 온 인사가 이례적이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들썩하게 예고한 영국과의 무역 합의에 시선이 쏠려있던 백악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참모인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이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와 면담했는데 대선 직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특정 후보의 핵심 인사를 만난 건 이례적입니다. 김 보좌관은 서로 조기에 만나 생각이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내용을 백악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트라이라로 한미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일 협력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협력 강화 의지를 먼저 나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김 보좌관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한국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 시한도 90일 유예 기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처음으로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Really fantastic, historic day in which we can announce a great deal for both countries because it'll be really great for the UK also. 미국은 영국차 10만 대에 한해 관세를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철폐했습니다. 영국은 농산물 등을 개방했고 보잉 항공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10% 기본 관세는 유지됐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품목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김현종 보좌관은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가 또 있다고 말해 향후 협상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전략 대상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4억 가톨릭 신도를 이끌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였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인데요.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먼저 김민찬 특파원의 리포트 보시고 바티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콘클라베 이틀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마침내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떠들썩한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여 뒤 선언된 새 교황의 탄생. Habemus Papam.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깬 이름이 호명됩니다.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상대적으로 젊은 69살, 사상 첫 미국 출신의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콘클라베를 마친 추기경들이 먼저 밝은 표정으로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도열했고 마침내 레오 14세, 제267대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보내는 끝없는 환호. 새 교황은 한동안 벅찬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전한 그의 첫 인사는 평화였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며 입지 않았던 붉은색 망토 모제타를 다시 입고 새 교황은 신은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지만 주 활동 무대는 페루였습니다. 페루 빈민가와 농촌 지역에서 20년 동안 사목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2023년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산업혁명 시절 노동자의 편에서 빈곤 문제 해결에 나섰던 레오 13세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선택한 교황은 전임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iutateci anche voi, poi gli uni gli altri a costruire i ponti con il dialogo. 교황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미국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며 힘든 곳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해온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바티칸에 있는 김민찬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새 교황 탄생을 전 세계가 축하하고 있는데요. 늘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습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새 교황 선출 이튿날인 오늘 이곳 바티칸 시간은 지금 낮 1시가 막 지났습니다. 조금 전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이 집전하는 첫 미사가 거행됐는데요. 흰색 제의를 갖춰 입은 교황은 추기경들을 축복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공식 즉위 미사 일정은 교황청이 추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출 일주일 내에 이뤄집니다. 전 세계는 교황의 선출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교황을 배출한 미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전 현직 대통령들이 새 교황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고요. 교황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족들 인터뷰까지
모든 뉴스가 교황으로 장식되는 모습입니다. 교황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 등에 대해 공개 비판한 글들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황이 주로 활동했던 페루에서는 북쪽의 성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새 교황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죠. 가톨릭하면 늘 여성 차별에 대한 논란이 뒤따릅니다. 현재 금지된 여성 사제 서품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입니다. 피임이나 동성애 등을 둘러싼 사회 이슈, 또 진보대 보수로 분열된 교회 통합 등도 새 교황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외신들은 새 교황을 파벌 간 중재에 능한 유쾌한 중재자라고 칭했습니다. 젠더 문제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민자나 빈민 등의 문제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사위의 부정취업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딸 부부의 소득 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딸 다혜 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다혜 씨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2018년 1월 말쯤 부부의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사위 어머니가 운영한 목욕탕 사업이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 씨의 중복 정당 가입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탈당 절차를 안내한 것도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자금을 댔다는 게 공소 사실의 뼈대입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 전 의원이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고 관련 정보는 다혜 씨 부부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신모 당시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에게 태국 이주 관련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 공동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사받지도 않았고 공소장에 등장한 특별감찰반장 등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인물 누구도 진술한 적 없으니 검찰 공소 사실은 추측과 공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보고도 일절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박영진 전주지검장, 또 직전 전주지검장이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40개 의과대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46명이 재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유급 규정이 없는 의대의 성적 경고 대상자 등을 합치면 이번 학기 수업 참여 가능 학생은 전체의 34% 수준에 그칠 걸로 추산됩니다. 교육부는 재적에 따른 결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뽀빠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 씨가 오늘 낮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씨는 1990년대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는 예능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에서 정감 있는 진행으로 군인들을 위로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그라운드에서 선수를 강하게 질책했던 광주의 이정효 감독이 논란 발생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박주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어린이날 홈경기에서 전반이 끝난 뒤 그라운드로 뛰쳐나가 오후성 선수를 밀치며 강하게 질책한 광주 이정효 감독. 폭행 혹은 갑질 아니냐는 지적 속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까지 받았지만 정작 어제 훈련에 나선 당사자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에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난 거지. 나 때문에 난 걸 하긴 나도 지분 있다. 너 알리는 거 있어서. 이 감독은 당시 행동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패스를 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 그러면서 제가 약간 그 방향으로 그냥 밀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다 뛰고 나서 좀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꼭 안아줬. 어제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던 오후성은 생각보다 논란이 커져 당황스럽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감독님이랑은 너무 좋습니다. 선수로서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감독님도 딱 뭐라고 하고 끝. 저희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거는 너무 일단은 당황스럽고. 감독 나름의 지도 스타일이란 의견부터 선 넘은 질책이라는 비판까지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진짜 이거 역대급 관심이다. 이 정도면. 역대급 관심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 책임감 좀 느껴라. 난 느낀다. 이 감독은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좀 행동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어린날이고 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행동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구조물 추락 사고 발생 이후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던 창원 NC파크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어제 울산 문수구장을 대체 홈 경기장으로 발표했던 NC. 지역 상권이 더 위축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재개장 결정은 창원시와 구단 몫이라고 해명 자료를 내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이에 창원시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재개장 시점을 KBO, NC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30일 한화의 주말 3연전부터 다시 창원 NC파크에서 경기가 열릴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1회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0연승 도전에 나선 한화의 초반 일격을 가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 들어 하루 이틀 걸러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한라산과 지리산 부근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제주 진달래밭에는 245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산청에 56, 서울 성북구에도 17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는 밤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중부와 일부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무주 설천봉에는 순간 시속 12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지금도 대부분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급격히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휴일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에선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강원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